헤겔은 독일의 철학자로서 우리에게도 친숙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정반합, 변증법 등으로 소개되기 때문이죠. 이 헤겔이 베를린 대학에서 역사 철학을 강의하면서 중국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원문이 워낙 난해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의역과 부연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원문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의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중국은 가장 오래된 나라이며 그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 원리가 워낙 불변적이어서 이 나라 안에서 그 원리는 가장 오래된 것이며 동시에 가장 새로운 것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철기를 모르고 청동기만 사용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 안에선 청동기가 가장 오래된 금속이며 동시에 가장 새로운 금속이기도 한 것처럼 말이다. 중국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이미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로 성장해왔다. 기존의 사회체계와 개인의 주관적 판단 사이의 대립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이 배제되고 끊임없이 같은 것만 반복되는 정태성이 변증법적 과정을 대신하고 있다. 우리가 보통 역사적 전개라고 부르는 그 과정을 말이다. 즉, 중국 사회는 개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움직임이 약하며 따라서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기보다는 정해진 틀 안에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는 아직도 세계사의 바깥에 있는 것처럼 세계사의 진행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지 못한 상태로 준비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비유하자면 중국과 인도는 세계사라는 무대에 입장하지 못하고 대기실에 머무르고 있는 것과 같다. 기존의 사회체계와 이에 대립하는 개인의 주관적 판단의 자유가 구분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사회체계 등이 개인의 내면 안에서 주체적으로 성찰되지 못하고 따라서 개인이 독립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는 마치 부모의 가치관이 너무 절대적이라 자녀가 자기 생각을 갖는 단계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중국에서 도덕적 질서는 개인의 마음속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의 전제적 지배에 의해 실현된다. 즉, 도덕이 내면의 양심이 아닌 명령체계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다. 어느 민족도 중국만큼 명확하고 연속적인 역사가를 지닌 적은 없다. 다른 아시아 민족들도 오래된 전승을 가지고는 있지만 역사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인도인의 배단은 역사라 할 수 없고 아랍인의 전승도 매우 오래되었지만 그것은 국가와 그 발전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국가가 존재했고 그것이 독자적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의 전통은 기원전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 근본 기록인 서경은 임금의 통치로 시작되는데 이것을 기원전 2357년으로 잡고 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유럽인의 관심을 끌어왔으나 한동안은 그저 막연한 전설로만 전해졌다. 사람들은 중국을 외부 세계와 아무런 연관없이 독립적으로 문명을 형성한 나라로 여겼고 따라서 중국은 늘 경탄의 대상이 되었다. 13세기에 마르코 폴로라는 한 베네치아인이 처음으로 중국을 깊이 탐험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여겼다. 그러나 후대에 이르러 그가 말한 중국의 광대한 규모와 위용은 완전히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수많은 인구와 가장 작은 부분까지 조직화된 국가 행정체계는 유럽인들을 놀라게 했다. 특히 그들은 역사 기록이 지극히 정확하게 작성된다는 점에 깊은 감탄을 표했다. 중국에서는 역사가들이 가장 높은 관료에 속한다. 황제 곁에는 항상 2명의 신하가 있어서 황제가 행한 모든 일, 명령, 말 등을 모두 쪽지에 적어두며 역사가들은 이 기록을 활용해 역사서를 만든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역사 기록의 세부 내용까지 들어갈 수는 없다. 이 나라의 역사 자체가 발전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역사 철학적 발전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 역사에 관한 이 몇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중국 국가체제의 정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정신은 그 기본 원리에서 나타난다. 그 원리는 곧 국가의 정신과 개인의 직접적인 일치이며 이는 곧 가족 정신이 이 나라 전체에 확대된 형태이다. 엄격한 가부장제 하에선 가부장의 뜻이 곧 가족 전체의 뜻이 되듯이 이 나라의 각 개인은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국가,
또는 황제라는 가부장에게 얽힌 가족 구성원인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라는 국가의 기본 구조는 거대한 가족에 가깝다. 여기에는 주관성의 요소, 다시 말해 개인이 나는 왜 이런 법을 따르지? 이 명령은 옳은가? 내 생각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따져보며 맞서는 성찰적 주체성의 단계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국가 질서와 같은 보편적 의지가 개개인을 통해 그대로 실현된다. 개인은 자신을 외부 질서에 맞선 독립된 존재로 이해하지 못하며 외부 질서를 자신과 대립하는 힘으로 설정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유대교에서는 질투하는 신이 개인을 억누르는 힘으로 이해되고 개인은 이러한 신에게 대항하는 존재이지만 중국에서는 이러한 대립이 없다. 가령 중국의 종교나 도덕 구조에서 말하는 하늘은 개인과 마주서는 인격적 신이 아니라 우주 질서, 조화, 도덕적 규범의 객관적 배경일 뿐이므로 개인은 하늘과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로 설정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보편적 의지가 개인에게 곧바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령하며 개인은 성찰 없이 자기 주장 없이 그대로 따른다. 만약 개인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질서라는 실체로부터 벗어난 것이 되는데 이는 자신의 내면에서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처벌 또한 양심의 가책이나 회개와 같이 내면을 겨냥한 것이 아니게 된다. 처벌은 오직 외형적 존재, 즉 겉으로 드러난 행위와 신분, 육체, 재산 같은 외면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유로 이 국가에는 개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관성의 요소가 없으며 반대로 국가도 개인의 의지나 신념과 같은 마음가짐에 기초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실체가 곧 하나의 주체, 즉 황제이며 황제의 명령이 곧 마음가짐이자 질서가 된다. 그러나 중국인들에게 내적 주체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유롭게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오히려 강한 주관적 의지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그런 주관적 의지 자체가 약하므로 오히려 더욱더 전체 질서만 남게 되고 그 질서가 변하지 않는 실체처럼 작동한다. 이러한 관계를 좀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가족이다. 중국이란 나라는 오직 이 가족적 윤리 관계 위에 존재하며 그 나라를 특징짓는 것은 객관적 가족 효이다. 중국인들은 자신을 자기 가족에 속한 존재로 느끼면서 동시에 국가의 아들이라고 느낀다. 그들의 집안에서는 사람을 하나의 독립된 개인으로 보기보다 피로 이어진 한 덩어리처럼 여긴다. 즉 중국인들은 가족 내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겠다라는 주체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부모, 자식, 형, 동생 등과 같은 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기능한다. 국가 안에서도 개인은 독립적 인격이 아니다. 국가 내에서는 가부장적 관계가 지배적이며 황제의 부성적 배려와 돌봄이 모든 질서의 근본이 된다. 서경에는 가장 고귀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기본 관계로 다음의 5가지 의무를 제시한다. 1. 황제와 백성의 관계. 2.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3. 형과 아우의 관계. 4. 남편과 아내의 관계. 5. 친구와 친구의 관계. 가족의 의무는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법적으로도 엄격히 지켜진다. 아들은 아버지가 방에 들어올 때 말을 걸어서는 안 되고 문 옆으로 비켜서서 몸을 낮춰야 하며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방을 나갈 수도 없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똑같이 존숭된다. 맥카트니 경이 황제를 아련했을 때 황제는 68살이었다. 중국에서 60년은 서양의 100년처럼 하나의 완전한 수로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매일 아침 어머니에게 걸어가서 예를 올렸다. 아들의 공적은 아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아버지에게 돌려진다. 어느 날 한 재상이 황제에게 자신의 죽은 아버지에게 명예로운 칭호를 내려달라고 청하자 황제는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흉년이 나라를 휩쓸었을 때 그대의 아버지는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다. 이 얼마나 자비로운가.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었을 때 그대의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다. 이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나라의 정사는 그대의 아버지에게 맡겨졌고 그는 훌륭한 법을 만들었으며 이웃 나라들과 평화와 화목을 유지하고 내 왕권을 지켜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내리는 칭호는 자비롭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여기 언급된 일들은 모두 아들이 한 것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에서는 조상들이 후손을 통해 영예로운 칭호를 얻게 되는데 이는 서양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각 가문의 가장은 자기 후손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이는 형법상의 연좌제일 뿐 평상시에 자식에 대한 어떤 도덕적 의무를 부과받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윤리체계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가족적 기반은 중국이라는 국가체제 전체의 기반이기도 하다. 국가체제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다면 말이다. 황제는 가문의 수장과 같으며 국가에서 존경받아야 할 모든 것이 황제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이러한 황제의 부성적 보살핌과 도덕적 가족 구조에 종속되어 독립적 시민 자유를 얻지 못하는 시민들의 태도는 이 전체 체제를 도덕적이면서 동시에 극도로 산문적인 것으로 만든다. 즉, 자유로운 이성과 상상력이 부재한 채 행동 매뉴얼이나 제품 사용 설명서 같은 것에만 맞춰 움직이는 질서라는 뜻이다. 황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직접 관여해야 하며 제국의 법과 여러 사무를 스스로 알고 처리해야 한다. 비록 여러 관청이 실무를 맡아 그의 일을 덜어주긴 하지만 황제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모든 일은 오래된 국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황제 자신도 이를 계속해서 감독해야 한다. 황자들은 매우 엄격하게 교육된다. 몸을 단련하고 어려서부터 학문을 배우며 황제의 감독 아래에서 자란다. 어린 시절부터 황제는 나라의 으뜸이자 가장 뛰어난 존재여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황자들은 해마다 시험을 치르며 그 결과는 온 나라에 길게 공표된다. 백성들은 이 과정에 매우 큰 관심을 기울인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가장 크고 훌륭한 통치자들을 배출하게 되었다. 이들에게는 솔로몬의 지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어울릴 정도라고 한다. 특히 지금의 만주 왕조는 탁월한 정신력과 신체적 기량으로 두드러진다. 페넬롱의 텔레마크 이후 유럽에서 여러 차례 제시된 이상적 군주상과 군주 교육의 본보기들이 이곳에서는 실제로 구현되어 있다. 유럽에서는 솔로몬 같은 왕이 나올 수 없지만 중국에서는 그러한 통치자가 필요한 토대와 조건이 존재한다. 제국 전체의 정의, 번영, 안전이 모두 위계의 최고점에 있는 한 사람의 결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황제의 행동은 아주 단순하고 자연스럽고 고결하며 이성적이라고 전해진다. 그는 과시적인 교만도 없고 거칠게 드러내는 태도도 없으며 건방진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품위를 자각한 채 살아가며 어려서부터 배워온 의무를 수행하는 데 힘쓴다. 황제 외에는 중국의 뚜렷한 특권 계급이나 귀족 계층은 없다. 황실의 왕자들과 대신들의 아들만 약간의 우위를 지닐 뿐이며 그것도 출생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지위 때문일 뿐이다. 그 밖의 사람들은 모두 동등하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능력을 갖춘 자들 뿐이다. 다시 말해 중국에는 유럽식 세습 귀족이 없다. 유럽의 귀족제처럼 혈통에 의해 세습되거나 법적으로 정치적 특권이 부여되거나 영지, 군대, 사사로운 법권을 보유하며 왕권과 경쟁하는 세력 집단이 중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중국의 사회 엘리트는 시험으로 뽑힌 관리층이고 유럽식 귀족은 세습된 정치적 특권층이라는 점에서 이 둘은 전혀 같지 않다. 중국의 모든 신민은 관료적 질서 안에서 동등하게 황제 아래 놓인 사회다. 중국의 모든 신민은 황제의 자식 같은 상태이지 유럽처럼 왕과 권력을 나눠 갖는 상태가 아니다. 관직은 학문적으로 준비된 이들이 맡는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국가체제는 오랫동안 이상적인 모범으로 여겨져 왔고 유럽이 본받아야 할 모델로 제시되기도 했다.